안녕하세요. 여러 사연들을 읽으면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입니다. 어린 시절 결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성인이 된 딸아이가 있네요. 저는 3남 2녀 중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왔어요. 남편 위로 아주버님이 계시고 형님 두 분과 막내 도련님이 계셨죠. 결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은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부동산도 많은데 저 혼자 외동딸이라서 시댁에서 정말 좋아하셨죠.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아버지께서 아프시면서 아버지 병원비로 부동산을 대부분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얼마 못 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후로 엄마도 아프시게 되었죠. 저는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낮 시간대에는 거의 친정에 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정말 많이 불평을 쏟아내셨습니다. 둘째야. 오늘도 엄마 병간호 갔니? 네, 어머님. 매일 낮에는 어머니 병간호 오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를 하니? 아무리 그래도 집에는 있어야 남편이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네가 자꾸 밖으로 돌면 남편도 밖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다. 거기다가 우리 둘째 저녁은 잘 챙겨주고 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까지 다 챙겨서 나오고 있어요. 그냥 데워서 먹기만 하면 돼요. 걔가 어떻게 데우고 차려 먹니? 네가 가서 챙겨줘야지. 아무리 엄마가 아프다지만 너희 엄마도 그건 아니지. 딸이 남편 챙기게 집에 좀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희 엄마 아프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고 싶은데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머머,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할 거 하면서 엄마 챙기라는 거지? 시댁에서는 병간호를 하는 것을 정말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이제 저보고 고아라며 돌아갈 곳도 없는 애라며 말을 했죠. 저는 그 사실이 정말 서글프고 슬펐습니다. 극성심호와 함께 남편은 정말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도리라고는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죠. 수십 번 헤어질까 생각도 했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딸이 있었기 때문에 굳게 참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남편에게 기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지나 딸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타 지역으로 좋은 대학을 다녔고 집에는 저와 남편만 생활을 하게 되었죠. 집에 저와 남편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는 친정 유산으로 8억 빌라를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면서 경제생활을 한 적이 없었지만 유산으로 빌라를 받게 되면서 남편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 시댁에서는 유산을 받은 이후로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가고 싶은 곳 있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 주에 연차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볼까? 아, 정말요? 요즘 많이 바쁘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 당신 수연이도 대학 가고 그래서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같이 여행 다니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댁 행사 있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해뒀어.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참에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남편은 결혼 20년 동안 단둘이 여행 한번 떠나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랬던 것은 저에게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이거 내가 전부터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해주게 되었네.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나, 목걸이 아니에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걸 준비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당신 생각나서. 그동안 당신 고생 많았잖아. 외벌이에 아껴서 살림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이 정도 쓸 수 있지 뭐. 아휴, 고마워요. 당신한테 신혼 때 빼고는 이렇게 선물 받은 거 오랜만인 것 같네.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이런 선물 자주 해줄게. 남편은 정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아픈 저를 위해서 손수 죽을 만들어 보내주시기도 했죠. 어머님, 죽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아이고, 어미야. 몸 좀 괜찮니? 수연애비가 말하는데 몸살이 많이 났다고 하더구나.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 빨리 나으니까 먹기 싫어도 조금씩 먹어야 된다. 네, 감사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몸도 괜찮아진 것 같고요. 아, 다행이구나. 몸 괜찮아진 것 같다고 무리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 며칠은 꼼짝 마라 하고 누워있으면서 쉬어야 좋아지는 거야. 전에는 제가 아프든 말든 상관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몸이 아프다고 하니 먹을 걸 챙겨서 보내고 매번 참석을 해야만 했던 시댁 행사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해 주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가족이 되는구나,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죠.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정말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니 빌라 관리가 어려워지자 이 핑계를 삼아서 명의를 이전하라며 이야기를 꺼냈죠. 어미야, 요즘 통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게냐? 아니요, 뭐 아픈 건 아닌데 기운도 없고 힘든 것 같아요. 빌라 관리까지 해서 그런지 영 기운이 없네요. 아유, 저런. 그러냐? 좀 힘들면 애비한테 관리하라고 하면 되지. 뭘 그러니? 그래도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저도 신경 쓰이고요. 예, 수연 애비야. 어미가 빌라 관리 버겁다고 하는데 좀 가서 도와주지 그러냐? 안 그래도 제가 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고민이에요. 뭐가 신경이 쓰인다는 거냐? 아니, 빌라 관리하다 보면 서류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될 건데 아무래도 아내 명의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냐? 하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겠다. 이참에 어미야, 명의를 수연 아비한테로 바꾸는 건 어떠니? 명의를요? 아, 그건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가족인데 뭐 어때? 어차피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건데 어미는 체력이 약하니 직접 하기 힘들고 이런저런 서류도 떼고 입주자들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수연애비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건 그렇긴 하지만
명의까지 바꿔야 하나 싶어서요. 아이고, 무슨 남편이 집 먹고 나르겠니? 어른이 잘 알아서 관리해주겠지. 그러지 말고 명의 변경해서 관리를 아예 수연애비한테 맡겨라. 그래, 당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계속 계약하는 것 가느라 정신도 없었잖아. 대리인으로 내가 가서 이것저것 서류 제출해도 계약하는 사람들한테도 신뢰도 안 생기고 그냥 내가 대표로 있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런가? 우선 몸이 좀 나아지는 거 보면서 결정하자. 그래, 지금 당장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 처음에는 가볍게 명의를 이전할 걸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굳이 그래야 하나 싶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계약을 할 때마다 남편이 대리인으로 가서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크게 아프게 되면서 남편 시댁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게 되었죠.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아니, 당신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반차 내고 왔지. 어때? 몸은 괜찮아졌어? 아니, 몸살이 크게 왔는지 머리도 어지럽고 기운도 없네. 당신 반차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잖아. 나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아, 그럼. 아침에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 뭐 좀 먹었어?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아니다. 어머니가 당신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죽 보내준다고 그러시더라고. 조금만 기다려. 엄마 죽 보낸 거 오면 바로 그거 먹자. 남편은 제가 몸이 크게 아팠을 때 제 곁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병간호를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왔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제 빌라 명의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세상 다정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남편과 시댁은 빌라를 받고 나서는 그전의 태도로 돌아가게 되었죠. 제가 아파도 관심을 주지 않고 특히나 밖에서 돈 한 푼도 벌지 않는다며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니 직접 벌어서 쓰라며 타박하기도 했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네. 나 병원도 가봐야 하고 우리 수연이 먹을 것도 챙겨줘야 하는데. 뭐? 뭘 했다고 벌써 생활비를 다 써? 당신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병원을 가야 해서 조금 더 필요해. 아니, 밖에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무슨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정 필요하면 당신이 밖에서 식당 일이라도 해서 벌던가. 정해진 생활비 외에는 나도 못 줘.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빌라 수익은 매달 수익 내고 있잖아. 그거라도 좀 나눠줘 그러면. 이걸 왜 당신한테 줘야 하는 건데? 내 명의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뭐라고?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거 원래 내 빌라였어. 직접 나가 돈을 벌라는 남편에게 저는 빌라 수익이라도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자기 명의인데 왜 수익을 나눠야 하냐며 말을 했죠.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시댁에 이야기를 했는데 시댁에서도 똑같이 당연히 너한테 나눠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 그거 이제 수연애비 빌라인데 그걸 왜 나누니? 네? 어머님, 그거 관리하려고 남편 명의로 바꾼 거잖아요. 아무리 명의가 바뀌어도 그렇지 그건 제 빌라였어요. 제가 친정에서 받은 빌라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지금은 애비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니? 그럼 당연히 수익을 나누던 안 나누던 아범 마음대로가 아니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려고 나한테 연락하려고들랑 하지를 말거라. 저는 시모의 태도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었던 게 다 연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대로 빌라를 뺏길 순 없다고 느꼈죠. 저에게도 한 가지 믿는 구석은 있었어요. 바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통장이었습니다. 여기에는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다른 유산이었죠.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통장이었어요. 저는 이 돈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장이 있었다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서 발생했어요. 당신, 이게 무슨 돈이야? 왜 당신 통장에 8천만 원이나 들어있어? 뭐? 여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이미 다 쓴 통장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줘. 당신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이미 가서 통장 정리도 싹 해봤어. 오늘까지도 8천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고? 이거 내가 모은 돈 아니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긴 돈이라고. 빌라만이 아니고 이렇게 돈으로도 남기고 가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이 통장을 봤어? 도장 좀 찾으려다가 봤어. 아휴, 당신 이거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려고 한 거야? 잘 됐다. 이번에 빌라 수리 비용이 꽤 나오는데 이걸로 수리를 하자. 뭐? 왜 내 돈 가지고 수리를 해? 빌라 이제 당신 명의라며. 당신이 알아서 관리해야지. 수익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나온 돈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필요한 돈을 줘야 하는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그런 거지. 정 돈 넘겨주기 싫으면 앞으로 생활비고 뭐고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거고 수연이 학비도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8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지원도 모두 끊어버리겠다며 협박을 했어요. 아직 대학생인 딸의 앞길에 혹시라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지만 이것마저 뺏기게 되면 저에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 절대로 안 된다며 버티게 되었죠. 저의 완강한 태도에 남편은 시댁에도 저에게 8천만 원이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는 오히려 뒷돈을 챙긴 저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내기 전에 그냥 돈 주고 편하게 살라는 얘기도 했죠. 옳게, 이게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알고 있지? 승철이가 좀 순해서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올케가 뒷돈 꽁치고 있었다는 걸로 소송해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네? 형님, 이거는 제가 수연 아빠한테서 받은 생활비에서 뺏어 모은 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에요. 그러니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요. 그건 올케가 생각하는 거고 올케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걸 어떻게 올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 그게 못하잖아. 이렇게 싸워봤자 올케한테만 손해야. 그러니 내가 승철이한테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 돈 승철이한테 넘겨.
그러면 결혼도 유지하고 수연이 대학교 지원도 다 해줄 거니까. 시댁에서는 그동안 몰래 돈을 빼돌린 것이라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받았던 친정 유산이라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시댁 측에서는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냐며 반문을 해왔죠. 남편과 시댁의 압박에 저는 지쳐갔고 그렇다고 해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어린 딸아이가 이걸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보다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 시댁에서는 가족 모임을 하자며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유학을 갔던 형님과 형님 딸을 제외하고는 아주버님부터 두 형님, 막내 도련님과 시모, 남편까지 모두 모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저를 설득하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8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재수씨,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승철이한테 돈 주기 싫으면 그냥 나한테 투자를 해요. 재수씨, 나 사업하는 거 알죠?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재수씨 돈 투자하면 내가 다시 안 돌려주는 게 아니고 불려서 돌려줄게요. 어머,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진짜 그 돈 다 쓸까봐 승철이한테 못 주는 거니? 그렇게 고민되면 그냥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돈 나한테 맡겨라. 내가 더 많이 불려줄게. 맞아, 올게. 그거 그냥 통장에 넣어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면 세금 떼어서 그만큼도 더 못 받아. 그러니까 다들 저축 안 하고 투자하는 거지. 그냥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라는 거지. 계약서도 다 쓰고 그러면 올케도 좀 안심이 되지 않겠어? 정말 우리는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당신 정말 너무하네. 솔직히 당신한테 빌라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빌라 수리를 해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 버는 만큼 다 수리하는 데 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수익이 나도 집에 못 갖다 줬지. 내가 있는데 안 좋겠어? 일단 이번에 수리해야 할 곳 다 수리를 하고 나오는 수익은 그때부터 다 가져다 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다. 가족인데 뭐 뒤통수라도 치겠니? 빌라 수익 때문에 그런 거라면 수연의 비가 말하잖니.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아서 수익을 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싹 다 고쳐서 다음 수익부터는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가족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시댁 식구들의 생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빌라가 오래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매번 수리비 때문에 한 푼도 돈을 가져다 주지 않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빌라를 받고 나서는 평소 타던 자동차도 바뀐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자꾸 저한테 통장을 넘기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장 드릴 생각 없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뭐? 당신 정말이야? 당신 이렇게 나가면 나 소송할 거야. 당신 생활비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이건 엄마가 남긴 유산이고 당신네들이 탐낼 자격은 하나도 없으니까. 뭐라고? 당신네들?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니? 아니 얘가 돈 맛을 보더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그동안 빌라 수익 받을 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게 나한테 권리가 없어? 당신 재산이면 내 재산도 되는 거지.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놔. 저는 저에게 협박을 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를 붙잡더니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달라붙어 작은 방에 저를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문 열어, 빨리! 이거 납치고 감금이야? 허, 납치? 감금?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이 정신이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가라고 해? 내일 정신과 전화해 놓을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다가 검진 받으러 가자고. 뭐? 다들 미쳤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게, 처음부터 통장 넘겼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겠니? 됐다. 거기서 반성이나 하거라. 들어간 김에 통장 비밀번호나 알려주고. 그래,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바로 문 열어줄게. 정말 대단들하다. 남의 재산 뺐더니만 이제는 협박, 감금까지 해?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 징글징글한 거 끝까지 한번 겪어봐.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시댁 식구들은 계속 작은 방 광에 저를 못 나가게 두었습니다. 밖에서는 단단히 걸어 잠갔지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불안하고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특히나 핸드폰도 바로 거실 가방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절망에 빠진 순간 새벽이 되어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 하니 바로 입을 막고 저를 꺼내주었죠. 쉿! 작은 엄마, 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저 유빈이에요. 유빈아, 너 캐나다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여기에 있어? 엄마는 어디 가셨어? 엄마는 지금 밖에 계세요. 빨리요. 다른 가족들 깨기 전에 빨리 나가셔야 돼요. 새벽녘 저를 꺼내주었던 것은 15살이었던 형님 딸이었습니다. 몰래 저를 빼주고는 밖으로 얼른 나가야 한다며 말을 했죠. 형님 딸은 형님과 함께 아주 어릴 적부터 캐나다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 혼자 국내에 살고 있었죠. 돌쟁이였던 형님 딸을 14년이 지나서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어차피 유학 자금은 형님 친정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뭐라고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몰래 밖으로 나와보니 형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언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동서, 괜찮아? 아유, 내가 동서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왔잖아. 동서,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제 얘기 어떤 거 들으신 거예요? 아니, 동선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남긴 빌라를 넘겨줬다며. 왜 그랬어? 아니다. 일단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이동하자. 형님은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자며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꺼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형님은 이 집안 사람들이 다들 돈에 미쳤다고 말을 했죠. 본인 역시 신혼 때 친정이 잘 사는 걸 알고서는 돈을 자꾸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 결혼한 지 1년이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도련님이고 아가씨고 어머님이고 다들 돈돈거리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거기다가 남편도 사업한다고 사업자금 필요하다면서 징징대지. 나도 처음에는 친정 도움받아서 몇 번 도와줬었는데 이게 한 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었어. 정말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형님이 그냥 유빈이 교육 때문에 해외로 가신 줄만 알았죠. 아유, 나라고 친정 식구들 다 여기 있는데 가고 싶었겠어? 거기다가 겨우 돌진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말이야. 친정에 얘기를 했는데 친정에서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유학을 가겠다고 한 거지. 뭐 시댁에서는 결사 반대하면서 난리였지만 돈은 다 친정에서 대준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나도 캐나다로 가게 된 거야. 아니 그래서 빌라는 어떻게 하다가 넘겨준 거야? 저는 형님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주버님과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들어가야 하니 굳이 하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종종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남편에게 빌라가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을 하셨죠. 아마 그 집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 피해서 해외 간 거 다 알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 동서한테는 더 겸허하게 접근했겠지. 내가 여러 번 동서한테 귀띔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남편한테 물어봐도 동서 전화번호는커녕 서방님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잖아. 아유, 처음부터 알고 내가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괜찮아요, 형님. 이렇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이렇게 저 도와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럼 뭐 어때? 그리고 본인들이 잘못한 일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할 순 없을 거야.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혼은 할 거지?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네, 어느 정도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쪽에서도 제 유책 사유로 이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이혼 준비하던 변호사가 있는데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봐. 형님께서는 이혼을 준비하던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혼 청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협박과 감금, 폭행 등으로 인한 형사고소까지 준비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마련하게 되었죠. 사실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진 것을 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화며 문자며 엄청나게 보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당신 어디야? 어떻게 거기서 나왔어? 당신 그렇게 빠져나가면 무사할 줄 알아? 어떻게 날 거기에다가 갇혀놓을 생각을 했어? 그렇게 하면 내가 순순히 통장 넘길 거라고 생각한 거야? 뭣도 없는 주제에. 결국 당신 통장은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지금 통장도 나한테 있고 비밀번호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해? 어디 한번 잘 분석해서 찾아봐. 당신이 찾을 수나 있나?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 다 증거 자료로 모아서 이혼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이혼 청구? 누구 맘대로? 이혼 청구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몰래 뒷돈 만들어 놓고서는 어디서 이혼 청구를 입에 올려? 내가 언제 몰래 뒷돈을 만들었다고 그래? 그건 내가 유산으로 받은 거야. 멍청하면 말이나 하지 말지.
유산으로 받은 걸 누가 알아? 어차피 당신 통장에 있었던 건데 누가 보냈을 줄 어떻게 아냐고? 멍청한 건 당신이야. 뭐가 되었든 내가 당신 가족들 고소할 거니까 두고 봐. 저는 남편에게는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쉽게 협박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대한 진행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한 것은 오로지 자신이었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사실 남편은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생활비만 주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채워 넣었었습니다. 빌라를 받게 되면서 넉넉해졌을 뿐 그전에도 생활비는 거의 반반으로 내왔었죠.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마련을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 이혼을 청구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시모는 정말 길길이 날뛰었죠. 너 내가 불쌍해서 걷어주었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고아 주제에 이제는 눈치 볼 것도 없다고 막 나가는 거지? 제가 왜 불쌍합니까, 어머님? 저 엄마 아빠 다 살아계셨을 때 시집갔고 25년 동안 부족한 거 없이 도리 다 했습니다.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시죠? 아유,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남편을 받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게 어떻게 도리를 다 한 거니? 제가 먼저 시작한 적 없습니다. 가만히 있던 저를 건든 건 그쪽들이시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는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뭐? 그쪽? 너 이제는 막 나가자는 거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형사고소? 너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쉽게 되는지 아닌지. 근데 제가 당한 것도 쉬운 건 아니라서요. 가해자는 본인이 한 일 전혀 모른다더니 딱 그 짝이네요. 더 저에게 할 말 있으시면 다 해보시죠. 이것도 한번 증거로 넣어보게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이 통화를 모두 녹음을 해 또다시 협박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결과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혐의가 적용되면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역시 성립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고민이 되었던 재산 분할은 절반이 인정되면서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유산으로 받았던 것은 그대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옮겼던 빌라는 그때 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시 다시 되돌려주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작성하고 영상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3자 앞에서 작성한 각서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증거 영상이었죠. 그로 인해 법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결과 남편에게 명의를 이전했던 빌라는 증거 효력으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형님 역시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제 인생을 살라며 응원을 해 주셨어요. 요즘도 종종 형님과 통화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할 줄이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었네요. 앞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갈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자신의 일에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 그 사람을 선택했던 건데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예전에 시부모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빚이 생겨서 남편도 그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을 도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거였죠. 그 사실을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알게 됐지만 제가 집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 다녀온 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전화를 하셔선 할 말이 있다며 저녁에 잠깐 얼굴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퇴근 후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모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시모가 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시댁 집안과 같이 합치자는 말을 갑자기 꺼내셨어요. 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니?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 집 좀 봐봐라. 너무 낡아 빠져서 살짝만 툭 쳐도 무너질 것처럼 너무 오래됐잖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둘이 살기에는 좋겠지만 아파트가 그 정도 시세면 차라리 처분하고 살짝 외곽 쪽으로 나와서 전원주택을 짓는 게 어떻겠니? 그럼 너희도 새 집이고 우리도 새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파트 생활하는 것보다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트러블도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잖아. 같이 생활하면 시애미가 매 끼니마다 밥도 챙겨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니? 너희들 방해되지 않도록 출근하면 내가 그때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주고 서로 필요한 부분들 챙겨주면서 같이 생활하면 이보다 더 좋은 가족이 어디 있겠니? 제가 그쪽으론 아직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회사랑 가까워서 선택한 건데 외곽 지역으로 빠지면 출퇴근 시간에도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고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 사람이랑 대화 좀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웬만하면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며느리 네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다. 우리 집이 얼마 되진 않지만 처분하고 보태줄 테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라.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앞으로는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좋게 해결 보도록 하자.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말에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같이 하자는 시모가 저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대충 둘러댄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시모는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제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면 시댁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쉽게 거절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의논을 하게 되었죠.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서로 가깝게 지내면 도움도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당신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에 좀 놀라기는 했었어. 나는 당신이 우리 엄마 말을 듣고 바로 결정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고민을 한다는 건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면 왜 고민을 하는 건데?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이참에 우리 집 처분하고 동네 조용한 곳에서 전원주택 생활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걸? 나도 부모님이랑 함께 지내다가 당신이랑 아파트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나는 아파트보단 전원주택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아파트는 무슨 닭장도 아니고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이 아파트 시세가 10억 정도라고 했으니까 외곽 쪽에 전원주택 짓고 살기에는 충분한 자금이 되잖아. 당신이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 지내면 이득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부모님이랑 전원주택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고. 남편도 시부모님과 같이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남편까지 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실을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 부모님께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한참 동안 대화한 끝에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고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부모님의 행동들에 고마움이 컸던 저는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집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리게 된 선택이 옳았길 바라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잘한 결정이었다고 저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고 지금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랬었는데 전원주택이 모두 지어지고 난 이후 제가 상상했던 그런 생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점점 기분이 안 좋아졌고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모였을 때 제가 가진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시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시모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결국 저에게 상처를 주셨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알아들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챙겨줄 수가 있겠니? 나도 사람이다. 살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으니까 잠깐 쉬고 싶었던 건데 이런 걸로 불만을 가지면 되겠니? 나도 너랑 약속한 거 당연히 지키고 싶지. 그런데 내가 나이가 몇이니? 그때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쉽게 설명했지만 집안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오히려 나는 네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진다. 저녁밥 안 차려준 게 그렇게 서운했어? 집안일 안 해줬다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속이 편하니? 내일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아침밥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줄 테니까 이제 그만 말해라. 약속을 지켜야 속이 편하지? 어머님, 그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언제 집안일로 불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집 해드렸는데 삼시세끼 안 해줬다고 한마디 꺼낸 적도 없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집에 들어오실 때 연락 한 통이라도 주시던가 초인종 한 번만 누르셔도 되는 건데 바로 앞 건물이라고 아무 때나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저도 많이 당황스러워요.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하는데 어머님이 새벽 3시나 4시에 들어오셔서 냉장고 뒤지시거나 갑자기 방문을 활짝 여셔서 저를 깨우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급한 일 아니면 늦은 시간에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편해서 그런 건데, 그게 뭐 얼마나 신경 쓰인다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니? 막상 필요한 게 있으니까 물어본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과 부딪히게 되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서 시부모님이 사시던 집 처분한 돈과 합쳐서 전원주택 2채를 지었는데 아무래도 한 채를 짓는 것보다 2채를 짓다 보니 평수는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둘이 살기엔 좋았고 시부모님도 만족하셔서 저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에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결정한 일이었는데 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더군요. 출근 시간이 1시간 정도 빨라지면서 저도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 안방문을 활짝 열면서 저를 깨우시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다 보니 제 신체 리듬도 완전히 깨지게 되었죠. 급한 일도 아니고 사소한 걸로 저를 깨우셔서 한번 잠이 깨면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제 신경도 점점 예민해졌고 이런 문제로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는데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시모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부도 새벽에 들어오셔서 냉장고를 뒤지시거나 안방문을 두드리시면서 남편을 깨워 새벽에 술 한잔 하자고 저희 입장은 아예 생각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만이 안 쌓일 수 없었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답답하기만 했었어요. 당신이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잖아. 요즘 잠 한숨 잘 수가 없고 시부모님께서 언제 또 집에 들어오실지 몰라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비밀번호를 바꾸면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부터 내시는데 내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말로 마무리 지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전원주택 생활을 결정한 건 단순히 시부모님과 가까워지고 앞으로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큰 결정을 했던 건데 요즘 들어 내가 내린 결정이 틀렸다는 걸 느끼고 있고 계속 후회를 하고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나를 봐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잖아. 아예 신경을 끄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든 말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안 돼? 당신이 아직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나 봐봐. 아무렇지도 않잖아. 당신이랑 내가 같아? 아무리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며느리고 시부모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나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전원주택에서 생활하기 전에 내가 제일 고민했던 걸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건데? 삼시세끼 밥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안 청소를 시어머니께 부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하루 일과가 끝이 나고 집에서 쉴 때만큼은 배려를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자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고도 없이 안방문을 활짝 열어서 당신을 깨우면 기분이 좋겠어? 다음날 새벽같이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잠 다 깨버려서 그대로 회사에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당신 기분은 어떨 것 같은데? 왜 말이 없어? 막상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니? 서로 지킬 것만 지켜주면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있잖아. 이게 배려인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 저 또한 실망을 하고 말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시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예민해지더군요. 더욱더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될까봐 최대한 빨리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는 시부모님의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서운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저도 모르게 눈이 떠졌길래 목이 말라 주방으로 나왔는데 제 드레스룸이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분명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 전체를 소등했었는데 드레스룸에 불이 켜져 있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누군가 드레스룸 안에 들어갔는지 인기척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제 옷들 중에서 비싸 보이는 것들만 쇼핑백에 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 옷을 쇼핑백에 넣으시고 계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가방까지 넣으셨네요?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4시예요. 제 물건을 허락도 없이 건드시면 어떡해요?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 지금 정말 많이 참고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아니, 어차피 돈도 많이 벌면서 이 정도는 가져가도 되잖아. 다 명품이니까 싸게 좀 팔면 사람들이 금방 사갈 텐데 이걸로 용돈 좀 벌면 안 되는 거니?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랑 제가 버는 돈으로 아버님,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게 부족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여보, 저기 베란다에서 좋은 물건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꽤 비싼 게 팔릴 것 같지 않아? 골프채들도 명품인가 봐. 내가 봤을 때 몇백은 좋게 넘겠어. 아버님도 계셨어요? 정말 다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같이 살 수 없다고요. 더는 안 되겠네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저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이미 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한 차례 비싼 물건들을
밖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시댁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지만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드리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쓰셨는지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셨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남편한테 전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오히려 시부모님을 두둔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사람 착해 보이는 거 하나 보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집안이라도 결혼을 선택했던 건데 그날 처음으로 남편과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야? 집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내 물건들을 함부로 가지고 가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걸 보고도 별일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남의 물건을 훔쳐간 거나 다름없다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글쎄, 나는 우리 부모님이 물건을 훔쳤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용돈이 부족하신데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에도 미안하시니까 나름 방법을 찾으신 거잖아. 두 분께서 한 달 생활하시는 돈이 많이 부족하세요? 용돈 좀 올려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역시 내 아들이 눈치 하나는 빠르다니까. 한 달 생활하는 용돈이 둘이 합쳐 200만 원밖에 안 돼서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생활비 쓰고 모임 다니다 보면 딱 보름 안에 다 써버리더라. 계산해 보니까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달 용돈이 400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내가 아는 지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울릉도 여행 좀 가자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용돈 좀 달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서 며느리 옷이랑 가방 중에 명품들만 골라서 싸게 처분하려고 했지. 그런데 며느리 너는 우리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도둑 취급할 수가 있니? 이참에 새로운 옷으로 채워 넣으면 되는 건데 이 새벽에 난리를 쳐야겠어?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내 아들 앞에서 범죄자 취급을 해서 나한테 상처를 줘야 되겠니? 더러워서 안 가져갈 거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한 것도 없는 제가 오히려 조금의 인정도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시자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처음 본 모습에 당황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결국 서운함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지만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죠. 눈물 흘리면 그걸로 끝이야?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을 도둑으로 몰아가?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몰라? 배려심 많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서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당신 물건에 손을 대셨겠어? 울릉도에 가고 싶으신데 용돈은 다 떨어졌고 또 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눈치 보이고 미안하시니까 밤에 몰래 옷을 챙기신 거잖아.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 지금 나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고. 그 자리에서 용돈 드리겠다고 하면 좋게 끝날 일을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만들어서 상처까지 남겼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당신이
우리 집안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럼 시부모님 행동이 잘했다는 거야? 늦은 새벽에 집에 몰래 들어오셔서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전부 털어가려 하시다가 나한테 걸린 건데 이게 그럼 잘하신 행동이냐고. 차라리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어떻게 이 상황에 당신은 내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을 들어줄 수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누가 잘못한 건지 얘기해봐.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 집안이 돈이 없다고 무시한 적 있어? 오히려 도와줬고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전원주택까지 지어드렸어. 세상 어디에 나 같은 여자가 있을 것 같아? 그만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그런데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은 내 입장에서 말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오늘 일로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내 마음이 큰 상처로 남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거야. 차라리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가 나는 훨씬 좋았던 것 같아. 전원주택으로 옮기면 당신이랑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 당신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우리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고민하고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물건에 손을 댄 건 가족이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시부모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편이 아닌 시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미래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아 지친 몸으로 출근을 했어요. 제대로 된 컨디션이 아닌 상태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고 겨우 하루 일과를 마친 뒤 퇴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전에는 퇴근하는 게 즐거웠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집으로 가는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새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밝은 얼굴로 반겨주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의자를 빼주셨어요. 퇴근하고 오는 동안 제가 상상했던 건 또다시 남편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장면들을 떠올렸는데 전혀 반대되는 장면이 연출이 돼서 많이 당황스러웠죠. 얼떨결에 자리에 앉았고 시모는 저에게 고생했다며 밥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으로 밥을 푸려고 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시모의 충격 행동에 저는 몸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 밥이 얼어있는 냉동밥인데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숟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얼어 있어서요. 잘못 주신 거 맞는 거죠? 맞게 줬는데 입맛이 없니? 먹는 게 왜 이렇게 시원찮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니? 주는 대로 먹어라. 요즘 네가 열이 많은 것 같아? 시원하게 먹으라고 냉동밥 해준 거다.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혈압 오르면 안 되니까 열 좀 식히게 냉동밥으로 먹어라. 그리고 이게 건강엔 더 좋대. 소화도 천천히 되니까 소식할 수 있잖아.
우리 집안이 부도가 났을 때는 밥이 먹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서 식당에서 일할 때 남은 밥 있으면 싸가지고 와서 냉동실에 쟁여놓고 먹었다. 그러니 너도 불만 가지지 말고 주는 대로 먹거라. 어제 일 때문에 아직까지 열이 올라와 있을 텐데 시원한 걸 먹어주면 얼마나 몸에 좋겠니?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 사람은 갓 지은 따뜻한 밥이고 저는 냉동밥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오는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했다고요. 당신은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다 생각해줘서 챙겨준 건데 정말 속 좁게 이럴 거야? 요즘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 신경 써준 거잖아. 그래? 그럼 이 냉동밥 당신이 먹어. 나는 이런 대접 받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님, 저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최대한 감정 억누르고 있는 거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서 노력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저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너는 눈치가 없는 거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어? 어제 그 난리가 있었는데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집에 들어왔으면 뭐부터 줘야 되는 거야? 어제 울릉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신경 써서 음식 준비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두둑하게 봉투를 챙겨줬어야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내가 너를 외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가진 재산이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내 노후 보장이 될 것 같아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눈치 없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잔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일어나라. 그러니까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진작에 봉투 준비해서 찔러줬으면 좀 좋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시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니? 우리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내 잘난 아들 너한테 줬는데 돌아오는 것도 없고 요즘 내가 너희들 이어준 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냉전 한 푼 없이 저에게 장가 보내놓고 꼴에 시부모라고 많은 걸 바라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는 평생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통보했죠. 제 말에 시부모님께서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접혀버렸고 저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되어 있던 2채의 전원주택을 즉각 헐값에 팔아 넘겨 버렸고 시부모께선 자신들의 돈도 들어갔는데 동의 없이 처분했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죠. 남편은 제가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길래 저도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자신들의 돈을 달라며 저에게 달려들었고 심각한 상황에서 남편은 말리지도 않길래 더는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거 억누르고 있던 제 감정을 터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제가 CCTV에 찍혀 있던 시부모님과 남편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전원주택 특성상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말에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금품들을 훔친 행동이 포착이 되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발뺌했지만 결국 경찰서에 연행이 된 이후 자신들의 짓을 자백했어요. 모든 게 바닥이었던 사람들은 욕심만 앞서서는 제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가려 했었고 결국 저는 그 사람들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현재 이혼을 하게 됐지만 시부모님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기론 본인들이 워낙 없이 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금품들이 너무 화려하고 고가이다 보니 제어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시부모와 남편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품을 훔친 범죄로 몇 번 조사를 받은 과거 범죄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몰랐던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에 현재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예요. 부모님께서는 큰 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십니다. 안 좋은 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내연녀가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남편이 오게 되었고 저희는 3자 대면을 하게 되었죠.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남편과 내연녀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 결국 후회를 하고 있는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에게 상처를 줬던 남편의 모습들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동네 주민분들의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함께 일을 하던 직원 아줌마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건물 뒤편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직원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놀라지 말라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 사람은 저밖에 모르는걸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날 만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사람이라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아유, 참. 내가 이 동네에서만 20년이나 살았어요. 내 귀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소문들은 거의 다 진실이라니까. 어떻게 한번 알아봐 드려?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없는 말도 진실이 되잖아요. 저는 그 일을 믿어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항상 남편 자랑을 해서 나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나에게 들어온 증거물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봐요. 잘은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 남편 맞죠? 그리고 그 옆에 잘 봐봐요. 서로 팔짱 끼고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한 증거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남편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저에게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는 딱 봐도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본 여자가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던 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 나만 바라봐 줄 것 같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저만 모르고 있었지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고 직원 아줌마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남겨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진실은 이미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제 행동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이 왜 가정을 깨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식들을 챙겨주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표정 관리에 신경 쓰며 마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당분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며칠 뒤 직원 아줌마는 저를 따로 불렀고 또다시 주변을 살피시더니 저에게 USB 파일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밤에 가족들 몰래 봐야 한다면서 보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퇴근 후 모든 일과를 마친 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저는 노트북을 들고 몰래 거실로 나와 USB에 있던 파일을 확인하게 되었고 폴더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남편이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적발이 되었고 누가 봐도 내언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아이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남편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을 너무 믿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동차 딜러로 영업을 하고 있는 남편이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이걸 이용해 내연녀와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죠. 저에게는 항상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영업직은 시간이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시간이 자유롭다는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몰래 증거물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 했었는데 어느 날 마트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저 몰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내연녀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직접 얼굴을 보게 되었고 당돌한 내연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과 이혼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편하게 좀 만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위자료까지 모든 걸 전부 다 주겠다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길 원하고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자식들까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내연녀를 바라만 보고 있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면상을 들이밀며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내 말 안 들려? 승만 씨랑 이제 그만 정리하라니까. 내가 내연녀인 거 알면서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시게? 동네에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나한테까지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그쪽 귀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내연녀가 앞에 있는데 한바탕 난리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머리채라도 답던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계속 이 꼴을 보고 있을 거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자유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판단은 내가 알아서 해. 아무리 내가 이성을 잃었어도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아. 나는 너처럼 저급한 여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유부남인 그 사람이랑 즐기면서 생활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니? 너는 그냥 때를 기다려. 일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사지 멀쩡해서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리기나 하고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이 될 테고 너한테도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이왕 참은 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온 김에 장이라도 좀 보고 가던지. 요즘 마트 매출이 좋지 않거든. 마트 조끼나 입고 시간당 최저 시급받으면서 물건 정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 하는 거야? 나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그쪽은 애둘 딸린 유부녀고 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몸매도 탄탄한 처녀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여자는 애를 낳는 순간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그쪽을 여자로 안 보고 그냥 가족으로만 보는 거야. 오늘은 경고만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편은 아니거든. 쓸데없이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당장 이혼 절차 밟고 끝내야 할 거야.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내연녀는 오히려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라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마트에서 머리채 잡고 한바탕 하겠냐는 말과 함께 분노한 눈빛으로 내연녀를 바라보자 본인도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지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내연녀가 마트에 들어온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는 저에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아이들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상황을 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저는 그동안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받은 증거물들을 남편한테 내밀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변명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보고 들은 건 전부 다 오해야. 그냥 고객 중 한 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어서 아주 잠깐 위로를 해준 것밖엔 없었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걸 보면 몰라? 나는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을 만큼 당신이랑 애들이 전부인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문 같은 거 듣지 말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괜히 애들 귀에까지 들어가서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도 처음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 당연히 바람 같은 건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어. 그래, 당신 말대로 여기 있는 증거 사진들 전부 다 오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것도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겠어?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내연녀가 마트로 쳐들어왔을 때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그제서야 사색이 된 얼굴로 말을 더듬던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 잠깐 호기심에 만났던 것뿐이라면서 오로지 저와 아이들밖에 없다며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게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당신도 처음에는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한두 번 만났었겠지만 그 사소한 시작이 결국 일을 크게 만들게 된 거고 당신 또한 처음에는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많이 불안하고 떨렸겠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테고 아이들에게 상처 또한 주지 않아도 됐겠지. 이 모든 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거니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당장이라도 당신 뺨에 손을 올린 뒤 머리채라도 잡고 싶지만 애들 깰까봐 참고 있는 거니까 서류에 사인하고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시댁에서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더 이상 한 침대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먼저 그 여자한테 작업을 걸었던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던 거라고. 상담을 받고 싶다면서 집 주소를 알려줬고, 아무 생각 없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니까. 오랜 시간 지켜봐왔다면서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서둘러 뛰쳐나왔었는데, 그날 이후 그 여자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어. 결국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이 커지긴 했지만,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과 애들한테 전부 향해 있다고. 한 번의 실수 용서해 줄 수는 있는 거지? 앞으로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갈 테니까 한 번만 눈 딱 감아줘라. 아니, 그렇게는 못 해주겠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법이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멍청하게도 저밖에 모를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남편은 제가 봐줄 것 같지 않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던 양손을 멈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냥 한번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나한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 여자한테 한번 꽂히게 되니까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던 거고, 굳이 동네에서 바람을 피웠던 건 당신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들키지 않고 만날 거였으면 내가 왜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겠어? 다른 지역에서 몰래 만났겠지. 당신보다 그 여자가 훨씬 능력 좋고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당신이 일하는 마트에 아줌마들이 동네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었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의식적으로 움직였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딱 들어맞았던 거지. 사진 찍히고 있었던 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당신 손에 들어간 그 증거물 내가 다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굳이 내 입으로 더럽힐 필요는 없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한테 모든 걸 알려주는데 내가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어야 돼? 우리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도와드리지 않았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왜 시부모님이 노름한 돈을 갚아줘야 하는 건데, 당신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 많은 돈을 나한테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한 번 도와드리면 두 번 다시는 노름을 안 하실 것 같아? 시간 지나면 또다시 손을 대실 거고, 그럼 우리 식구도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도와드릴 수 없다고 그랬던 건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리겠다는 거야. 당신보다 능력 좋고, 거기에다가 또 애딸린 유부녀도 아니고, 나한테 이득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당신만 지친 거 아니거든.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이런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유를 찾고 싶을 뿐이야. 비록 내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야 좀 나가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당신한테 들어가는 위자료는 내 인생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겠네.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가자. 그깟 돈 안 빌려줬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 버리고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가진 것도 없는 당신을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남편을 향해 사정없이 물건을 던져버렸어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자기한테 피해가 오게 될까봐 집에서 서둘러 뛰쳐나갔어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거실에서 남편과 한바탕 했는데도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잘 자고 있는 모습에 결국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자 이 소식을 내연녀가 듣게 되었는지 저에게 수시로 연락해 능력 없으면 알아서 빠져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빈정대면서 귀찮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와 지속적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내연녀와 남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연녀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저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저희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내연녀와 남편이 나타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앞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데 그걸 보게 된 애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난리를 쳤고 저를 말리려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내연녀와 남편은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면서 서둘러 도망을 쳤어요. 저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자식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학생이었던 큰딸은 눈물을 터뜨리면서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냐고 절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너희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나만 아픔을 참고 견뎌냈다면 너희들의 행복은 깨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버텨왔던 거야. 엄마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절대로 아빠 용서하지 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미 우리 앞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빠는 없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가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현명하고
옳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애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결국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은 남편과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내연녀가 갑자기 마트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뒤를 따라왔고 제가 일하는 곳에까지 들어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내연녀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과 함께 남편을 뿌리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었잖아. 뭐가 부족한 거야? 갑자기 변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냥 당신이 싫어져서 그만 만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그냥 서로 잠깐 즐기던 사이 아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겠다며.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혼까지 하게 된 건데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 그건 내 알 바 아니잖아? 원래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잖아. 나는 그쪽한테 질린 것뿐이고 새로운 남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런 대화를 왜 여기에서 하는 건데? 당장 마트에서 안 나가? 한창 손님들 올 시간에 영업 방해까지 하는 거야? 저기요. 그쪽 남편이니까 다시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우리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네. 사람 겉모습에 속지 말고 앞으로 애들이랑 잘 좀 살아요. 엄마가 독해져야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쪽이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 그건 부럽네요. 선영아, 오빠랑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 빚도 갚아준다며.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마. 너까지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이제 혼자가 된다고. 전 남편은 내연녀가 가지 못하게 끌어안았고 내연녀는 알 수 없는 말을 저에게 남긴 채 전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린 뒤 전 남편에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전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고 내연녀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트를 빠져나가 급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고개를 돌린 친구는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며 몸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친구를 보는 순간 좀 전에 내연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태진아, 너 저 여자랑 서로 아는 사이 같던데 아까 저 여자가 나한테 친구 하나 잘 둔 덕에 내 인생을 구했다던데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네가 저 나쁜 놈이랑 갈라서게 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 너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겠지만 나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고객들과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저놈이 너 몰래 시도 때도 없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몸을 굴리는데 너는 가정을 위해 마트 쫓기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누가 너를 마트 사장으로 알겠어? 최저 시급받는 직원으로 알고 있겠지.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애들까지 키우고 있는 네가 정작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동안 전부 다 계획한 거야. 마트 직원 아줌마한테 사진 준 것도 나고 소문 퍼뜨린 것도 전부 나야. 그리고 네가 내 연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도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 찾아가 네 남편의 실체를 까발리니까 역으로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 그래서 마트에 와서 이 난리를 피우게 된 거고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너한테 모든 사실을 알려줘봤자 평소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참고만 살았던 네가 이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 친구인 내가 더 이상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상의도 없이 저질러 버렸어. 저놈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쓰레기야.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놈한테 또 다른 씨가 있더라고. 최근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는데 아주 잠깐 놀았던 상대라고 임신한 여자를 모른 척 하더라. 저런 쓰레기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정에는 충실한 척 아이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로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 친구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친구가 소문을 내려 했다는 거에 용서하지 않겠다며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친구가 건넨 사진 한 장에는 처음 보는 여자와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쓰레기 짓을 저질러버린 남편과 이혼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남편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분노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저를 좋아하고 있냐고 저 몰래 둘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될까요? 남편은 어차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합치게 될 일은 조금도 없지만 친구의 행동이 옳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저 때문에 피해가 가게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아직까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